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헌법과 국가기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지위를 갖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고요. 또 헌법재판소가 하는 5가지 심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인데요. 이 헌법재판소는 법원과는 좀 달라요. 법원과 다르게 말 그대로 이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지위는 일단 헌법을 지킨다. 이것을 헌법을 수호한다 이렇게 말하죠. 헌법을 수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왜 이 헌법을 지켜야 되냐? 우리나라 최고법인 이 헌법에는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내용이 있죠. 네, 그런 것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 결국 헌법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목적이 어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이런 지위도 갖고 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9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숫자가 좀 중요해요. 이 9명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9명이 재판관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어떻게 뽑냐 하면요, 3명, 3명 나눠서 선출합니다. 우리가 권력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누죠. 그렇게 이제 세 개의 기관에서 나눠서 뽑는데요. 일단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3명을 뽑고요. 그 다음에 이 사법부에서 가장 높은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법부인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나눠서 뽑을까요? 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굉장히 국민들한테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기관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고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뽑습니다. 그리고 이 9명을 임명하는 거는 모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명은요, 헌법재판소의 장이에요. 그러면 이 헌법재판소장은 어떻게 뽑냐? 네, 헌법재판소를 대표하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은 중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 동의를 거쳐서 임명은 역시 대통령이 합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에서 최종적인 판결을 담당하는 기관이 대법원이었는데 그 대법원의 구성원인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모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죠.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이렇게 3개 기관에서 나눠서 선출을 하고 재판소장만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국회 동의가 있어야지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임명 동의권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국회의 수단이었고요. 이 임명 동의권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가 이제 조금씩 배우고 있는데 먼저 국무총리가 있었고 그리고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이런 사람들은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5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담당하는 심판이 헌법소원심판과 위헌법률심판이 있습니다. 네, 이 두 심판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좀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를 좀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이 있고요. 이 헌법 밑에 법률이 있다고 했죠. 네.
근데 이 헌법과 법률이 이 헌법이 더 상위법이고 법률이 하위법이기 때문에 모든 이 법률의 내용은 헌법과 일치해야 돼요. 근데 헌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위배된다,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위배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두 개로 나오는데요. 만약에 헌법에 위배가 돼요. 이 법률이 잘못된 거죠. 헌법과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위헌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법률을 제대로 다시 봤더니 헌법과 일치해요. 네,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합헌이라고 해요. 네, 헌법과 합치된다라고 해서 네, 합헌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하면 이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의 경우가 문제예요. 네, 이거는 합치. 위헌의 경우에는 이 법률이 헌법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법률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 해당 법률은 헌법과 일치하지 않은 그 법률의 그 조항은요, 즉시 위헌 결정이 나오면 즉시 효력을 상실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위헌 결정이 나면 해당 법률은 즉시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요, 굉장히 파급이 크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잖아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만든 이 법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파급력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 위헌 결정을 받았던 사례를 살펴보면 여러분 간통죄라고 있어요. 네,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간통이라는 거는 일단 결혼을 한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어떤 성관계를 맺었을 때 처벌하는 게 간통죄예요. 근데 이 간통죄가 위헌 결정을 받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서 보면은 헌법에서는 자유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내 개인의 행복 추구라든지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뭐 자기 결정권, 자유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 법률 중에 형법이라는 이 범죄의 종류와 형벌을 다루고 있는 법이 형법인데요. 이 형법에 간통을 처벌하게 돼 있어요. 간통죄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간통을 저지른 사람을 뭐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간통이라는 게 물론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비난받을 행동입니다. 근데 이것을 과연 법으로 처벌해야 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간통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간통죄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을 했고요. 그 결정 결과 간통죄는 위헌으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2015년에 위헌으로 결정이 나서요. 지금은 이 간통죄가 간통죄 조항이 형법에서 삭제됐습니다. 네, 그래서 간통을 저질러도 우리가 처벌할 수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이 선생님이 전에 낙태죄를 얘기했는데요.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헌법 불합치는 뭐냐 하면 이거는 위헌이에요. 이 법조항이 헌법에 위배된 건 맞아요. 그런데 위헌 판정을 받으면 즉시 효력을 상실하고 삭제되잖아요. 그게 이렇게 바로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위헌이지만 어떤 일시적으로 이 해당 법조항을 유지하는 거예요. 네, 일정 기간을 정해서 이 법조항은 그때까지만 유효하다 이렇게 냅두는 거예요. 왜 이런 헌법 불합치 판정이 있냐면 이 법정안 즉시 없앴을 때 사회적인 혼란이 발생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 헌법 불합치로 판정이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낙태죄가 있죠. 그래서 낙태죄도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해서 헌법 불합치가 나왔는데 이 헌법재판소에서 2020년 그러니까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고 2021년부터는 국회에서 그 낙태와 관련된 뭐 수정된 법률을 만들지 않는 한 유효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헌법 불합치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헌법소원심판과 위헌법률심판은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 여부를 다루는데요. 신청하는 주체가 달라요. 헌법소원심판은 어떤 기본권을 침해당한 개인이 신청합니다. 기본권을 침해당한 뭐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집단이 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구분하기 위해서 개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기본권 침해당한 사람이 직접 신청하면 헌법소원심판이라고 하고요. 위헌법률심판은 누가 신청하냐면 그 법원에서 재판을 하다가 법원이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 중에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이것을 다툴 때 법원이 신청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은 이 법률이 헌법 위배되는지 아닌지 여부를 다루는 건데 법원이 신청한다는 점에서 헌법소원 심판과는 다릅니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탄핵 심판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탄핵이 뭔지 아시죠? 이 탄핵이라는 거는 고위공직자가 어떤 직무상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위반 시 이 고위공직자를 파면시키는 거예요. 자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게 탄핵인데요. 이 탄핵 심판을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담당을 합니다. 근데 이 탄핵 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국회예요. 네, 국회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국회에서는 뭘 갖고 있냐면 국회는 탄핵 소추권을 갖고 있다고 했죠. 네, 탄핵 소추권. 그래서 이 탄핵 소추권이 의결이 되면 이 헌법재판소에서 헌재라고 쓸게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탄핵 심판까지 갔던 고위공직자 대통령이 2명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탄핵이 기각이 됐다고 했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탄핵이 받아들여져서 인용이 돼서 임기 중에 이제 파면을 당한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 이런 얘기를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당 해산 심판이 있습니다. 네, 정당 해산 심판은 뭐냐면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국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국가를 어떤 전복시키기 위해서 이 정당이 활동을 한다. 네, 이런 경우에 정당 해산 심판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당을 없애는 거죠. 근데 이 정당 해산 심판은 누구만 신청할 수 있냐면 정부만 신청할 수 있어요. 네, 정부가 신청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당 해산 심판은 지금까지 한 번 열렸는데요. 이게 바로 통합진보당이라고 있어요. 네,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이 당의 어떤 특정 국회의원이 어떤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 반란을 목적으로 뭐 활동을 한다. 이래서 정부가 정당 해산 심판을 신청을 했고요. 헌법재판소에 이게 해산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통합진보당이 없어졌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권한쟁의 심판이 있어요. 네,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떤 국가기관사의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신청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 권한이 뭐 중앙정부에 있냐 아니면 지방정부에 있느냐 이런 거를 다투는 재판이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당연히 그 분쟁과 관련된 국가기관이 신청을 하겠죠.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많은 내용을 공부했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선생님이 그 신청 주체에 따라서 신청 주체에 따라서 다시 분리해 볼게요. 네, 여기 중간에 헌법재판소가 있고요. 네, 신청 주체 뭐 개인이 할 수도 있고요. 법원이 할 수도 있고 정부가 할 수도 있고 국가기관이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국회가 할 수도 있어요. 네, 각각의 경우 다른데요. 개인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신청했다 이러면 헌법소원심판이었죠. 네, 법원이 신청하는 거는 위헌법률심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정부가 신청하는 건 뭐였죠? 네, 이거는 정당해산심판이고요. 네, 국회가 신청하는 거는 탄핵심판. 네, 마지막으로 국가기관이 신청하는 거는 권한쟁의심판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요. 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외하고는 우리 그 어떤 결정이 나기 위한 정족수가 네, 권한쟁의 심판을 제외해요.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에 6명 이상만 찬성하면 결정이 나요. 이 정족수가 6명 이상입니다. 헌법소원심판이나 위헌법률심판은 6명 이상 찬성하면 위헌으로 결정이 나는 거고요. 탄핵심판은 탄핵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 정당해산심판은 정당 해산이 되는 그 정족수가 6명 이상입니다. 이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그것까지는 여러분 모르셔도 되고요. 헌법재판소 관련해서 이렇게 내용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 내용이 다 끝났는데요. 그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설문조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 밑에 보시면 이제 과제라는 이름으로 들어갈 건데 지금 이제 2단원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1단원, 2단원이 헌법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3단원은 경제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3단원을 계속 진행을 할지 아니면 1단원과 2단원을 교과서를 좀 정리하면서 다시 복습을 할지 선생님 약간 고민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보려고 하니까 과제 클릭해서 좀 의견을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선생님이 원격 수업에서 목표를 했던 거는 2단원까지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모든 내용이 마무리됐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여기 내용이 되게 많고요. 좀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도 많아요. 그래서 진도를 나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여기를 복습하면서 좀 정리를 다시 하는 것이 좋을지 왜냐면 시험 범위를 여기까지만 하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에 여러분 답해 주시면 그 결과를 보고 다음 원격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선생님이 결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